여러분들 안 졸리게 하려고 동영상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제 강의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신지요? 한 2살짜리가 희망 은퇴 나이는 66세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습니다. 실제 평균 은퇴 나이는 56세에 불과합니다. 자녀들도 이제 많이 크고 있는데 터블이지 않으려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정기적인 어떤 일이 없을까 봐 걱정이고요. 기대 수령은 늘어나는데 작년조차 채우기 어려우시네. 그래서 요즘 5,60대를 기준으로 자격증 취득 열성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국가기술 자격 접수자는 304만 명이며 60세 이상 중장년층이 약 14%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 15만 명 이하는 지난해까지 약 2.7배 늘어났습니다. 한국으로 스터디를 하는데 한국이 취직이 안 돼서 기술 그 당시로 취직해가지고 재취업을 하려고. 그렇다면 5060 세대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자격증은 뭘까요? 남녀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항상 중년에서 20에서 30cm 정도는 한번 들어오는 상태에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5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신청한 시험은 지게차 운전 기능사였습니다. 50대 여성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은 한식 조리 기능사였죠. 이 같은 중장년층의 자격증 따기 난이도 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칠 때 가장 낮은 월급을 기대할 수 있는 자격증은 뭘까요? 바로 타워크레인 운전 기능사 평균 월급 396만 원으로 가장됐습니다. 가장 자격증을 많이 따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는 223만 원, 한식 조리사는 19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즘에는 근데 여기는 이제 은퇴 나이가 이제 56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빨라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이제 통신사들도 그렇고 이제 내년이나 이제 내후년 되게 되면 이제 은행권들 같은 경우들도 이제 40대에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좀 전에 이거 보셨던 것처럼 남자분들은 주로 많이 하는 게 뭐 지게차나 뭐 이런 것들 쪽,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 요리나 기타 등등의 일들을 갖다 많이 찾으신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들도 사실은 요즘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릴 거는 현재 이제 사회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들도 한 5번 정도는 좀 들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들으시면은 그때 가서 조금 이해가 좀 더 좀 되시고 느껴지시는 게 좀 더 많을 테니까 저는 저희 여기 유스메타 그룹에서 알고리즘 사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지지난달까지 이제 아침마다 브리핑을 드렸었죠. 네. 저희 아침 브리핑 때 제가 이제 5%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브리핑도 없고 네, 덕분에 요즘에 아주 잘 자고 있습니다. 네, 잘 자긴 자는데 이게 매일마다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루틴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에 뭐 지금 뭐 나스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요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도 지금 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주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제 스타일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네. 사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관심사가 이제 미래. 미래도 이제 먼 미래 말고 가까운 미래 부분 쪽에 관심이 있어요. 너무 먼 미래 같은 경우는 너무 앞서가면은 인생이 고달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앞서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건 이제 2022년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락 목표치가 이 정도쯤 됩니다라고 이제 미리 선을 갖다 그어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는 야수 심장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자리가 왔죠. 이게 금액이 2,400만 원 비트코인. 이게 2022년도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사자마자 어떻게 돼요? 바로 수익이 나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 건데 올 초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죠. 야수의 심장으로 79,000하고 73,660에서 74,600 이 자리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자리들이 이때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가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 올라가도 다시 내려올 때 저점을 깨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갖다 깨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저점을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야수 심장 말씀드렸고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도 사실은 말씀드리고 있는 선상에 있어요. 야수의 심장 자리. 기억들 하셔요? 네. 못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기억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요거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좀 한 가지를 좀 더 가미를 하게 되면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네, 칠판이 없어졌네요. 네. 화면에다 쓰시면 네, 여기다 써도 되나요? 네네. 네. 네. 뭘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네. 화이트보드가 열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이거 좀 기존에 이제 강의를 다 들으셨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난이도를 좀 살짝 좀 높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업비트나 빗썸에서 매매하시는 게 뭐예요? 현물. 그죠? 네. 네. 이 현물에서 파생돼서 나온 게 뭐예요? 선물. 네. 선물이에요. 자, 이 선물에서 또 파생돼서 나온 게 뭐예요? 옵션. 네, 옵션이에요. 많이들 이제 좀 수준 좀 높아지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 현물에서 파생됐다고 해가지고 파생 상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파생 상품을 갖다 보통 선물과 옵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그 1일 동안 마감하는 게 있고, 일주 동안 마감하는 게 있고, 한 달 동안 마감하는 게 있고, 분기별로 마감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월 마감하는 거하고 분기 마감하는 게 겹쳐진 날이었었죠. 옵션 만기 날이었지. 그런 때 같은 경우가 좀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오게 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이것도 반드시 그렇진 않아. 왜냐면 얘네들이 값을 지불을 하고 다음 불로 넘길 수가 있거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굉장히 좀 많이 몰렸었는데 이게 1월달하고 3월달로 많이 롤오버를 시켰어요. 돈을 주고서는 연기를 시킨 거지.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옛날 과거에 현물만 있을 때는 정말 쉬웠어요. 차트가. 그때는 얼마나 제가 대단했었냐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차트가 다 움직였어요. 그렇게 쉬웠는데 어떻게 된다? 이제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 옵션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옵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 옵션으로 인해 가지고 선물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게 돼요. 그리고 이 선물이 오르고 내리게 됨에 따라서 현물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갖다 왜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지난 그 11월이었나 10월 달이었나요? 10월 10일이죠. 벌써 두 달,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10월 10일 날 갑자기 여태껏 없었던 코인 시장에서 이제 처음 벌어진 일들이죠. 이때 역대급으로 폭락이 나왔어요. 역대급 폭락이 나왔었는데 이 이유도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파생 시장에서 파생 시장의 영향력이 점점 세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는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갖다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한테 꼬박꼬박 먹여드려요. 세력들은 어떻다? 우리는 뭐다? 세력들이 키우는 양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한테 꼬박꼬박 먹이를 잘 줘. 그래서 우리가 토실토실 살이 찌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분기에 한 번씩 양털 깎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 번씩 털려 나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위기관리를 갖다 잘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기준과 원칙이, 그래서 매매의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좀 장착이 돼야 된다. 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 갖다 이제 못 들으셔서 아쉽겠지만은, 이 얘기가 내년 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다? 제 강의 때는 좀 꽉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예,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이때 얼마나 심각했었냐면은 정말 암호화폐 역사상 최악이었어요. 160만 명이 청산을 당했어.
160만 명이 26조 달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뭐 너무나 어마어마한 건데 케이스를 갖다가 이제 요 친구가 뭐냐면은 이번 폭락으로 430억을 까먹었어요. 430억 까먹고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람보르기니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비싼 거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도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FTX 사태보다도 한 20배 정도쯤으로 규모가 큰 데미지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유스메타하고 코인니스하고 요번에 이제 올해 이제 협약을 갖다 맺고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코인니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뉴스 쪽으로는 굉장히 좀 제일 빨라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 세계적인 미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속보가 요번에 옵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정보가 뉴스가 올라왔었죠. 근데 그쪽하고 이제 저희 회사하고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 회사의 부사장님께서 10월달 저희 이제 그 세미나 때, 저희 회사 세미나 때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지인들 같은 경우들도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 크래시지에 약간 100억 정도의 손실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40억 정도의 카피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약 30억 정도의 손실이, 그리고 30억 정도의 그 카피를 운영하는 회사는 한 15억 정도의 손실이, 그리고 20억 정도 모든 회사도 한 15억, 약간 몇백억 자산과 큰 걸로 가지고 계시는데 또 이제 한 10억 정도 손실이, 모든 회사가 5억. 제가 알고 있는 지식분 사실 합산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이구나.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이 있어요. 저 사실은 사실 중국 주변들이 계시니까 팬이 경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됐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저희가 이제 시그널을 주다 보니까 저희 시그널 과연 괜찮았을까, 그 부분 염려했다는 얘기인 건데, 사실 우려가 생각하고 연락을 드렸죠. 지나고 나면 상황이 종료되고 있다면 이분한테 연락을 긴급하게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괜찮다고요. 어떻게 괜찮냐고 전화가 왔는데, 그랬더니 메일.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비트도 그렇고 주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요 사태 있기 전에 이미 시그널이 쇼 시그널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쇼 시그널이 나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유저들 같은 경우들은 큰 데미지는 없었죠. 큰 데미지는 없었는데, 다만 이제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매매들 갖다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역추세 매매를 하셔요. 역추세 매매가 뭐냐면은 쇼 시그널이 떴는데, 오케이, 쇼 시그널 뜬 건 알겠고 나는 발바닥 냄새를 맡고 싶어. 그래가지고 발바닥만 잡으려고 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리 요 정도까지는 안 떨어지겠지 하고서는 미리 매수를 롱을 걸어놓는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추세대로 매매를 하시라는 그거예요. 발바닥 안 잡고 무릎에서 잡더라도 롱 좀 더 올라와서 롱을 잡더라도 그렇게 추세대로 시그널대로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강의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네? 추세. 지금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횡보 추세냐. 추세를 갖다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시그널. 시그널을 갖다가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기울기. 손익분기점. 이거 기준과 원칙은 딱 정해놓고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기울기 나오고 기타 다른 거 등등 나오고 뭐 순서 바뀌고 막 그렇게 돼요. 자, 역사상으로 바지 위에 팬티 먼저 입은 사람 중에서 그나마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슈퍼맨. 슈퍼맨 말고는 다른 사람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바지 위에다 팬티 입으면 어떻게 돼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단 말이야. 그죠? 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추세가 먼저 중요하고, 시그널,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그 다음에 반드시 매매일지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 요거는 제가 벌써
엄청나게 오랜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요거를 꼭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겁죠? 네? 뭐, 연말에 뭐 안 좋은 일들이 있으셨나요? 네. 어쨌든 저희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회사를 시기하고 또 이제 또 저희가 정말 생각보다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너무 오랫동안 잘 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를 갖다 따라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동안에. 작년 초에 올 초에 한번 훌러덩 했었고 그 업체가 이제 나가 떨어졌고 이번에도 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또 나가 떨어졌죠. 저희 회사만 유일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세력들이 전 세계를 갖다가 그레이트 리셋하는 리셋타임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만간 신분상승 가능한 역대급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어떤 큰 변화가 올지 이 그래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빨간 점은 기술 트렌드 사이클입니다. 50년마다 세상을 뒤흔든 기술이 등장했어요. 50년 전에 인터넷과 통신, 100년 전에 자동차와 항공, 150년 전에 철도와 전기선 같은 대형 운송 기술, 200년 전에 전기기관과 기계와 기술이 상용화됐죠. 노란색은 약 80년마다 반복되는 경기 시스템 사이클입니다. 신형 혹은 부채 사이클이라고도 불리죠. 약 80년 전에 대공황이 있었고 브레튼 우주 체제가 등장하면서 글로벌 통화 기술과 완전히 새롭게 접근됐습니다. 이 그래프는 GDP 대비 부채 비율, 즉 국가 전체의 부채가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 약 20년간 신용이 급등함으로써 돈이 시중에 쏟아지고 자산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 후 60년간은 디레버리징, 경기 침체하고 시장 수축이 길게 이어져요. 이런 시기엔 기존 통화 체계가 흔들리고 달러라서 기축 통화의 지위도 위협받습니다. 결국 화폐 시스템이 새롭게 리셋되고 하죠. 마지막으로 이 파란색 250년 주기의 세계 질서 사이클입니다. 이건 요즘 유명한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맨날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쉽게 말해 패권 국가가 교체되는 시기예요. 이 그래프처럼 한 나라가 성장해서 세계를 주도하다가 부채와 내부 갈등으로 힘을 잃고 다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250년 전에 미국 독립전적으로 미국이 부상했고 지금도 새로운 패권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사이클이 한꺼번에 겹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술, 금융, 그리고 세계 질서까지. 개인적으로 저는 탈중화 대전환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그리고 기존 화폐와 자산의 개념을 뒤흔드는 새로운 흐름 말이에요. 이제 조만간 신분상승 가능한 역대급. 네. 어떤 거 같으셔요? 맞는 말 같으셔요? 네. 네. 실제로도 세력들이 지금 1차, 2차, 3차,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에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은 블록체인 혁명인데, 이 시기에는,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아날로그 돈들이 디지털 돈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엄청난 기회인 거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45년인가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광복된 날이 45년이죠. 네, 그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국가들이 해방이 됐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이디오피아보다도 못 산 나라였었어. 필리핀은 엄청 잘 사는 나라였었어, 그 당시.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어줬다. 그 기술력이 없었어. 한 4층, 5층을 갖다 쌓아 올릴 기술력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급속하게 그 꼴등에서 지금 이제 위로 지금 10등 안에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이 겪어야 될 그 시기를 갖다가 불과 100년 만에 압축적으로 지금 저희가 성장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성장 가운데 우리가 전 연령대의 전 세대가 보고 느낀 게 뭐예요?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가면은 돈을 번다. 그것만 학습이 돼 있었어요. 우리 DNA에 그게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도 계속해서 부동산이지. 자, 부동산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은 사실 떨어지는 게 맞는데 지금 환율이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베트남이나 필리핀보다도 태국보다도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가치가 훨씬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착시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은 부동산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네? 살짝 올라가네? 하는 그런 착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부동산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은 별로 희망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역대급으로 최고치를 갖다 지금 돌파를 하고 있어요. 신고점을.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어떻게 좀 체감이 좀 느껴지셔요? 왜? 우리는 코인 투자하고 있잖아. 코인 쪽에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부동산 주식 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과연 그게 느껴지시느냐?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14.5%가 8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못 느끼시는 거지. 네, 이게 작동이 되네요.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점점 세금이 확대되고 있다. 대출은 강화되고 있다. 그 전에는 그냥 집 자체만 왔었는데 이제 이걸 갖다 과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라고 해서 뭐 DSR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점점 더 강화를 시켜서 추세 결국에는 대출도 못 나오게 하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뭐 얘기가 자꾸 섞이니까 요거 먼저 할게요. 자, 일본 같은 경우가 잃어버린 30년, 40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때 잃어버린 30년 시작하는 그 첫 10년 그 첫 해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었냐면요. 부동산 같은 경우가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 원인을 갖다가 분석을 해본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근데 그 당시 이때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훨씬 더 출산율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급속한 노령화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때보다도 더 노령화가 지금 심각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경기 침체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경기 침체 굉장히 심해요. 심각해요. 그죠? 꽤 오래됐어. 그것들이 2026년도에 좀 터지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도 또 같이 이게 터질 확률이 높다. 왜? 이게 이렇게 터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억지로 부양정책 쓰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연명이 되고 계속해서 넘어왔었던 거예요. 글로벌하게도. 글로벌에서도. 그것들이 한꺼번에 겹쳐지게 되면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실업률이 굉장히 좀 심각해요.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10대, 30대, 40대, 50대. 오히려 어른들 실업률은 좀 낮은 편인데 20대가 제일 높아요. 지금 실업률이. 그리고 일자리들 같은 경우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던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 공항에서는 2,100원 정도쯤에 거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금 1,500원 지금 환율 방어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국민연금 가지고 앞으로 받으셔야 될 지금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국민연금을 갖다 가지고 환율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다? 결국에는 국민연금의 자원이 고갈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들은 국민연금을 갖다가 안 내고 싶어해. 어차피 내가 못 받을 건데 받을 수도 없는 건데 그런 상황들이 가고 있다라는 거지. 자, 뭐 좀 더 자꾸 이런 얘기 하면은 우울해지니까 이제 다른 얘기로 이제 좀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AI랑 사람 대체하는 속도가 회사에서 공직 띄우는 속도보다 빠르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아마존은 미국 착구 직원 60만 명 업무를 로봇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2030년대 초까지 아예 시점까지 제시했습니다. 메타, 월마트, 유튜브 이런 대기업들도 AI 도입 전후로 수만 명 단위 구축을 이미 진행했습니다. 2030년으로 못 박았대잖아. 현재 기준만으로 미국 일자리 11.7%가 AI로 대체 가능하다. 2030년이면 전체의 40%가 자동화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전망입니다. 산업 하나가 사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가 재편되는 규모인데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동료. 지금 미국에서는 네. 그리고 또 다른 테마도 한번 볼게요. 집안일뿐 아니라 사람과 대화로 가능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년 미국에서 상용화합니다. 현지 시간 1일 뉴욕포스트 등은 캘리포니아 AI 로봇 기업 원엑스 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네오가 2026년 초 미국에서 출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오는 키 168cm, 무게 약 30kg의 인간용 로봇으로 내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다양한 가사를 수행할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도 가능합니다. 네오는 인간을 위해 문을 열어주거나 물건을 가져올 수 있으며 손에 방수 기능이 있어 설거지와 빨래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50파운드 이상을 들어올리고 55파운드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기능이 향상되며 소유자는 음성 명령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집안일뿐 아니라 네. 여자분들만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 자체가 아예 노동 시장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 있다. 그러한 시대를 갖다 전망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 각 가정에 로봇들이 한 대씩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노사 분규 엄청나게 심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가 선택한 건 뭐냐면은 아예 국내에 생산 라인을 갖다가 그냥 없애버리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요. 지금 거의 단종되는 기종들만 지금 국내에서 지금 생산을 갖다 지금 하고 미국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산하고 있냐면은 잠깐만요. 이거 또 이쪽으로 나가면 여기 또 괜찮을까 모르겠네. 네. 자, 보시면은 여기 미국 공장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현대에서 홍보하는 이제 동영상 부분인 건데, 물론 사람은 있죠. 사람이 있긴 있는데, 거의 뭐, 이제 대부분의 거의 한 50% 이상을 갖다가 로봇들이 다 대처를 해버리는 거예요. 생산성도 훨씬 더 좋아.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차하면은 국내 현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원래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생산 많이 했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호남 기업으로 해서 했었는데 호남에서도 이제 아예 그냥 나가버린다고 지금 유럽으로 간다고 하고 있거든. 근데 뭐다? 앞으로 미래는 바퀴가 없는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 타이어 자체가 위험해지고 있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미래는 더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앞으로 사라질 일자리들입니다. 요리사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배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건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굳이 막 현장 너무 덥고 힘들잖아. 실내에서 그냥 원격으로 이걸 갖다 다 하는 거 그냥 여기 이거 그냥 얘만 가 있고 실내에서 다 조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담원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고 이제는 농사도 로봇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자녀들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병사들 월급만 많이 주다 보니까 이제 부사관들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이제 로봇이 대체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파일럿들. 전투기 조종사들 같은 경우들도 전부 다 이제 드론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KF-21 같은 경우가 정말 뛰어난 게 뭐냐면은 아예 이 개념까지 집어넣어 놨어. 그래서는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이렇게 태우잖아요, 우리나라. 보통 이제 한 명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자식으로 만들었어. 왜 그러냐면은 이 뒤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옆에 다른 드론 편대를 갖다가 같이 컨트롤을 하는 거야. 타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행기 한 대에다가 이제 그 드론 이제 조종사 없는 그 드론이랑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술들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KF-21 굉장히 좋은 개념인 건데 어쨌든 이렇게 파일럿들도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예술 영역 같은 경우 좀 오래 남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어떻게 돼요? GPT 나오면서 생성형 AI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은 드라마 감독도 되실 수가 있고 드라마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영화를 만드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과연 그러면 이런 시대로 갔었을 때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기본소득제로 가려고 해요. 더 이상 사람은 어디 쓸 데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이니까 그냥 우리가 로봇한테 그냥 그 과세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그 만들어 놓고 그래도 얘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여러분한테 기본소득으로 준다 그거예요. 그러면 좋아질까요?
별 생각들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몇 명 없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하시죠? 예. 기본소득제로 가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좋을 것 같으면서도 대신에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게 있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 통제받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걸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즉 지금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인간된 삶이 인간으로서의 그 받아야 될 그 권리나 존엄이나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제재를 많이 받게 될 거라는 거지. 어쨌든 자꾸 얘기 들을수록 더 암울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여기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로봇이 조립하고 드론이 배송하고 AI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라지고 신뢰할 수 있는 코드만 남게 되는 거다. 이 블록체인 이게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주식처럼 생각하시잖아요. 주식이 아니라니까요. 얘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인 거예요. 결국엔 우리의 대안은 뭐냐면은 버스를 타야 되는데 메타버스를 타야 된다. 전부 다 왜 요즘 영화 애들 보게 되면 과거부터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사람 뭐 할 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메타버스로 들어가가지고 가상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활동들을 갖다 하게 되고 거기서 수입을 얻어야 된다는 거지. 어찌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은 이 메타버스 중에 하나인 형태인 거예요. 지금 당장 나와 있는.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보도자료 나오는 것들 보게 되면 막 중국 사람들 막 웬 공간에서 그냥 막 사람들 막 요거 하나만 켜놓고선 막 그냥 막 쇼를 갖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찌 보면 이거의 한 형태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것들이 점점 더 고도화가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왜 코인을 느닷없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했냐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탈중앙화라는 이 기술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요, 보안, 인증, 전자정부, 방산기술, 이런 쪽으로 쓰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갖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국가 전략 자산이 뭐예요? 핵무기 같은 게 국가 전략 자산이야. 이번에 이란 폭격한 한 대 2조짜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국가 전략 자산인 거예요. 핵 잠수함. 이런 것들이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느닷없이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핵무기보다도 더 파급력이 있다라는 거지, 이게. 자, 나중에 얘는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략 무기가 된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영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중요한 게 요즘에 계속 화두되고 있는 게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그죠? 자유진영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선호하고 공산진영 쪽에서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CBDC를 선호한다는 거지. 이해되셔요? 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지 않잖아요. 그죠?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어떻게 졸리신 건가? 네.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자, 미국이 엄청나게 금이 많아요. 왜? 전 세계 전쟁 날 때 미국이 전쟁이 안 났어. 미국 본토에선 전쟁 나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미국에다가 금을 갖다 전부 다 맡겨놨어. 근데 그 금을 갖다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 감사를 안 받아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감사를 갖다 안 받다 보니까 장부가에는 얼마로 대표했냐면은 아직까지 42달러로 돼 있어. 근데 지금 온수당 지금 얼마예요, 지금요? 지금 이거 작성할 때마다 3,000달러, 4,000달러 그랬는데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높을걸요? 온수당 저거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는 거지. 이거에 비해서 어때요? 40달러가 4,000달러면 몇 배예요? 100배인가? 네. 100배가 지금 많아졌어, 100배가. 미국이 엄청나게 많이, 실제로 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미국은 전 세계 기축통화가 어디예요? 달러잖아요. 그죠? 그 달러가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부채가 어때요? 부채가 엄청나게 심해. 전 세계 부채 시계 가끔씩 보시잖아요. 그죠? 그 부채 시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아, 빚이. 근데 미국 같은 현재 상황이, 자, 여기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숙제가 있냐면요. 이 빚을 갖다가 해결할 수가 없어. 너무나도 빚이 많다 보니까 1년에 이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을 갖다 무슨 국가라고 불러요? 군사력으로?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천조국. 에? 1년 국방 예산이 1000조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1000조. 에. 아니, 다들 혹시 당뇨나 고혈압이나 심장병이나 암내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전혀 뭐 떨리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1년 그 이자로만 나가는 게 1000조가 넘어가요. 1000조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 결국에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 이자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달러를 갖다 계속 찍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땡길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국채를 갖다가 국채를 팔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어쨌든 돈을 갖다가 좀 받으려고 하면 이자 감당하고 뭐하고 하려고 하면 근데 이 국채가 이제 좀 먼 기간이 아니라 짧은 기간으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짧은 기간조차도 어떻게 돼요? 버거웠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를 갖다 근데 중국하고 계속해서 사이가 안 좋고 중국이 자꾸 미국하고 어떻게 돼요? 지금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중국이 미국 갖다가 지금 G1으로 G2에서 G1으로 지금 중국이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꼴 보기 싫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둘이 싸우는데 미국의 국채가 어디가 제일 많았어요? 중국이 굉장히 많았었어. 근데 중국이 지금 계속 국채를 갖다 팔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채 사줄 사람이 없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 국채 때문에 해결이 답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통로가 뭐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된 거지. 자, 이 스테이블 코인 이제 오늘 너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살짝 지금 중간 이제 조금 내용을 좀 바꾸고 있는 건데, 좀 딥한 내용으로 갖다 지금 정보를 더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전략적으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국채를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는 그 어찌 보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국채를 갖다 사줘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국채를 갖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더 넓어져. 그러면서 얘가 어디 영역까지 이제 침투를 하게 되냐면은 RWA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지. 리얼 월드 에셋까지로 그 영역을 확대시키게 돼요. 그 부분이 이제 올 1월달 이후에 올해가 이제 그런 제도권으로 더 딥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시기가 될 건데, 특히나 이제 26년 1월달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큰 법안이 하나가 통과가 돼요.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모든 이 코인들 같은 경우, 디지털 화폐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가 상품으로 분류를 갖다 해버릴 거라는 거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돼요? 리플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독과점으로 너무 리플 재단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많은 부분 양을 갖다가 거의 한 20% 되는 1000억 개에서 20% 먹게 한 200억 개 되는 거죠. 200억에서 250억 개를 갖다가 소각하던가 딴 사람한테 팔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 가격이 자꾸 오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그래서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것이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RWA 시장까지도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갈수록 어떻게 된다? 코인화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쪽 시장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만 끊고 넘어갈게요. 이것만 하다가 지금 시간 다 가버리게 되니까. 네. 자, 미국 같은 경우 어쨌든 그래서 비트코인을 갖다가 계속해서 매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 그 부분들을 갖다가 올해 이제 제도화 시키고 추진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고, 미국이 굉장히 뭐 그전에는 저희가 맨날 듣는 게 SEC였었는데 요즘엔 드문드문 듣는 게 이제 OCC 같은 경우도 듣게 되죠. 그리고 CFTC, 그리고
FDIC 뭐 이런 거 이런 데를 갖다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전부 다 뭐다? 저희 코인 쪽을 갖다가 많이 서포트해 주려고 한다. 많이 문을 열어 주려고 한다. 제도권화 시키려고 한다라는 핵심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국가들이나 기관이나 기업들이 코인 쪽을 구입을 하고 있다.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네, 이런 얘기들은 벌써 이제 먼 옛날 얘기가 돼서 당연한 얘기가 돼버렸어. 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 43만 개가 추가로 채굴이 될 거예요. 32년까지는 33만 개. 28년까지 43만 개밖에 채굴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올해 올 이게 이제 중반기 자료인 건데 지난 1년간에 71만 개를 갖다 매집을 했다고 돼 있어요. 앞으로 28년이면 몇 년 남았어요? 한 3년 남았잖아요. 그죠? 3년 동안 채굴되는 게 43만 개인데 지난 1년 동안에 기업들이 매수한 게 71만 개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공급 쇼크가 올 수밖에 없다. 채굴되는 것보다도 팔려는 사람 팔 수 있는 수량보다도 사는 수량이 훨씬 더 많다.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사셔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사야 되겠죠? 네. 그죠? 네. 사시면 됩니다. 코인은 오늘이 가장 싸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도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저희 구역작대를 반드시 봐야 된다. 네, 아시겠죠? 트럼프 일가에서 정말 진심으로 코인도 발행하고 얘네들이 또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고 그리고 또 채굴 사업도 하고 디파이 서비스도 하고 얘네들은 정말 트럼프 일가는 이 디지털 그 에셋 이 시장에서는 얘네들이 탑을 달리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로. 자, 전 세계 시총에 지금 5위밖에 안 되는데 요게 쭉쭉 올라간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채굴 국가 같은 경우 탑5 중에서 1등이 어디냐면은 미국이에요. 옛날에는 어디가 1등이었어요? 중국. 근데 지금은 미국이다. 이제는 코인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등이 75%예요. 2등 캐나다인데 7%예요. 7%. 그냥 1등이 2등인데 1등 2등이 아닌 거예요, 이게. 코인은 미국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은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어. 뭐냐면은 미국산 비트코인 다른 나라 비트코인은 취급 안 하겠어. 미국에서만 생산된 비트코인만을 우리는 인정을 하겠어.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왜?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건 메이드 인 USA 비트코인인데 그런 꼬리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이것도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이건 봐야 되겠구나. 단기 수익이 아니라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금융 네, 이게 올 6월 말 내용이에요. 그때 강의할 때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대단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갖다 여기다 추가했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지금 12월이니까 이제 만으로 한 5개월, 6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와보니까는 이거는 정말 먼 옛날 얘기야. 그만큼 이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 과거에는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고 했어요. 제가 모바일 이제 그 IT 벤처 쪽에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1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 블록체인 쪽 같은 경우는 1개월이면은 강산이 변한다고 해요. 벌써 60년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옛날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국내 투자자가 이 코인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 1,6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대략 한 경제 활동하는 한 3천만 명 따지게 되면은 절반이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코인을 갖다 투자 안 하고 계신 분 있으셔요? 네. 많으셔요? 네. 네, 그분들은 나머지 1,400만 명에 속한 분들이다. 네, 그분들한테
그분들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위기는 뭐냐면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게 바로 위기인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모르시는 그분들은 위험에만 노출돼 있어. 기회에는 노출이 안 돼 있어. 여러분들이 빨리 그 기회를 갖다가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지. 그죠? 자, 이 업비트, 우리나라 저는 사실 빗썸하고 업비트 있으면 저는 빗썸보다는 업비트를 더 좋아해요. 왜냐면은 업비트가 차트가 보기가 더 좋아. 그리고 시간이 글로벌하게 타임을 갖다 맞춰놨어. 자, 글로벌 UTC 꽁꽁시가 몇 시에 우리나라로? 9시. 우리나라 오전 9시가 글로벌 00시예요. 근데 빗썸 차트 같은 경우는 밤 12시로 차트를 갖다가 그려놓다 보니까 차트가 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게 있어. 어쨌든 이 업비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그 1600만 명 사고팔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그 사고팔고 할 때 저희가 수수료를 떼잖아요. 그 수수료로 얘네들이 1년간 벌어가는 돈이 1조 2천억 정도쯤 된다는 거죠. 1조 2천억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카카오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4배 정도 좀 많고, 이번에 네이버하고 합병하잖아요. 그죠? 네. 얘네하고 비슷해요. 매출이.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합병을 하는 거지. 이미 국내 10대 기업에 속한다라는 거죠.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수수료만 가지고 얘네가 비트코인만 16,748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좀 더 늘어났겠지. 이 16,748개가 어느 정도냐면요, 국가, 전 세계 국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인 건데 1, 2, 3, 4, 5 5등 얘네보다도 더 많다라는 거야. 업비트가 16,748개. 얘네보다 더 많잖아요. 그죠? 북한 같은 경우는 이거 해킹해가지고 이만큼 모은 거야. 얘네는 체불 안 합니다. 쟤네는 해킹만 합니다. 어쨌든 북한보다 어지간한 국가급으로 가지고 있다니까, 업비트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여러분들 내는 수수료라는 게 그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점점 늘어나고 저희 회원들이 거래하는 볼륨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빗썸 업비트에서는 수수료를 갖다 안 줘요. 그죠? 근데 해외에서는 우리가 사고팔고 한 그 수수료를 갖다가 돌려준다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점점 회원도 많고 거래량 볼륨도 많다 보니까 유명한 거래소들이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하자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한 그 매매 수수료를 갖다가 우리가 개인으로 매매했을 때는 수수료를 줘요, 안 줘요? 안 준단 말이야. 바이낸스 줘요, 안 줘요? 안 준단 말이야. 근데 저희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 코드 레퍼럴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매매 수수료를 회사에다 돌려주셔요. 그 수수료를 갖다 또 여러분 회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또 그걸 돌려드려. 그죠? 네. 네, 그러한 수익 모델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다 넘어가도록 하고, 자, 한마디로 블록체인이 점점 가속화될까요? 떨어질까요? 트레이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요. 네, 한마디로 시대의 명분이 그렇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갖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한때는 이제 4조 거래량을 갖다 돌파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에 레퍼럴 수익으로 약 3천만 원. 에? 몰라, 저희 유명 사장님, 네. 한 달에 3천만 원 받아보셨어요? 아니, 한 주에? 한 주에? 네, 한 주에 여기 받으신 분이 여기 앞에 계십니다. 네, 아까 저 소개해 주신 분이 주인공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다? 이게 더 커진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유저들을 갖다 많이 확대를 시키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 저희 회사의 수익 모델, 저희 회사를 통하면은 수입이 3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가 뭐가 생기냐면은
여러분들 트레이딩 수입이 생겨. 사고 팔고 하면서 수입이 생겨요. 특히나 요즘에 보니까는 지켓이나 바이오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는 시그널 뜨면 바로 그냥 샀다가 또 쇼 시그널 뜨면 또 바로 팔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분은 한 번 매매할 때 그 시그널이 하나에 1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은 시르가 많다 보니까 딱 거기서 시그널 떠가지고 롱 시그널 떠가지고 샀다가 롱 딱 그 1%만 1.8%만 딱 먹고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씩 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요. 하고 계세요? 네. 안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셔요. 어쨌든 그런 수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금방 얘기했던 이 레퍼럴 보너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소개한 지인들이 사고 팔고 한 그 수수료를 갖다가 그 본인한테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한테도 드린다라는 거지. 혹시나 저희 회원 가입 안 하신 분들에게 소개를 했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사고 팔고 하게 되면은 그분들한테 쌓인다라는 거야. 단 계속해서 쌓이는 게 아니라 6개월인가? 네. 6개월인가 있다가 그걸로 회원 가입을 전환을 하셔야만 저한테 지속적으로 쌓인다. 그런 모델. 사실은 저는 요게 굉장히 비전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잘만 하면 여러분들 비트코인 하나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걸로. 네. 한계가 뭐예요? 더 많이 만드실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 보너스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로또 번호 미리 알면 여러분들 로또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야죠. 사셔야 되죠. 네. 네, 제가 봐서는 여기 안 사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상승한다, 하락한다 미리 알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요. 사셔야 되겠죠. 네. 네. 사실 GKC 같은 경우 올라갑니다라고 해가지고 사신 거고 내려갑니다 해가지고 파신 거예요. 네. 그걸 갖다 하신 거지. 네. 근데 대답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 해보셔요, 정말로. 그거 하시면은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올라와. 뭐가 올라오냐면은 세상에 이런 게 있었어? 왜 여태껏 나 몰랐었지? 여기 여태껏 계시면서도 이걸 갖다가 아까 저희 그 허경환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긴 해봤냐고. 하긴 해봤냐고.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해보게 되면 느끼게 되는 것이고 느끼시면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우 내가 이렇게 고생할 게 아니라 이걸 갖다 내가 돈을 갖다 벌게 되면요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 내 주변에. 아우 우리 누나한테 이거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동생한테도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니 여러분들 금을 갖다 어디서 금광을 갖다 발견했는데 맨 모르는 잘 안 친한 뭐 동창을 갖다 불러드리고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불러드리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먼저 내 식구들 먼저 챙겨야지.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요즘에 최근에 트렌드를 갖다 보게 되면은 가족 비즈니스. 자녀들이 네. 자녀들은 처음에 올 때 뭐예요? 말리러 왔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상한 거에 빠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리러 왔다가 본인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게 있어 하고 본인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이제 형제 자매하고 주변 친한 친구들하고 그런 분들로 지금 막 확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요. 원래 비즈니스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 거지. 네. 그죠? 네. 근데 모양이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실 다단계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네. 폰지 사기처럼 보이잖아. 아니 우리 회사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이기. 형식에 따라서 네. 우리가 여태껏 접했던 게 그러다 보니까 맨 폰지 스캠에다가 다단계 사기 맨날 그것만 당했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속담까지 나왔잖아. 뭐라 그래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딱 그 격인 거예요. 그 상황인 건데 진짜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아시고 이해하시고 경험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했다가 오늘 4시에도 안 끝나겠네. 네. 네? 계속 해드려요? 제 목소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자,
대부분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사고 팔고 못 하시는 거예요. 자, 보셔요. 저희 고야 회원들 같은 경우는 일단 밖에 분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리플 1,000원에 10,000개를 샀어. 그게 900원으로 떨어졌어요. 10% 손해야. 100만 원 손해잖아요. 그죠? 얘가 800원으로 떨어졌어. 200원 손해야. 얘가 다시금 1,000원이 됐어.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본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희 시그널을 갖다 보고 손절했다가 다시 밑에서 사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죠? 개수가 10,000개 있던 분이 12,500개로 늘어난다는 거지. 개수 늘리기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저희 EX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코인의 개수를 갖다 늘리기만 했을 뿐인데 이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가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지. 자, 24일 날 의장님하고 저희 임원진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갖다가 했습니다. 술자리를 해서 의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리플 하나에 얼마나 될 거 같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저는 10년 안에 리플 하나에 1,000만 원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의장님 막 놀리시더라고요. 1,000만 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부분 동의를 못 하시는 답변을 안 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1,000만 원은 오케이. 그렇다. 그러면은 리플 하나에 100만 원은 될 것 같다. 네. 될 것 같나요?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플 갖다 뭐 신뢰하거나 신봉하는 그런 거는 하나도 아니고 그냥 팩트를 체크해봐서 봤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이 제가 미국 연방 계좌에다가 그 계좌를 갖다 개설한 게 있나요? 비트코인이? 없어요. 자, 은행들 쪽에 전 세계가 쓰는 그 전산망에 그 전산망에 그 전산으로 쓰이는 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일들을 갖다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라는 거지. 리플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지금 그 전에는 자 다이아몬드 뭘로 사요? 돈으로. 금 뭘로 사요? 돈으로. 은은 뭘로 사요? 돈으로. 얘네들은 그냥 상품이라는 거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 뭐예요? 비트코인은 다이아몬드나 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 이더리움은 뭐예요? 이더리움 은이 금이나 은이나 뭐 그런 거 결국에 얘네는 상품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근데 리플은 뭐예요? 돈. 커런시, 돈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그 리플이 돈에서만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금융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 있네. 네. 리플이 연준에 직접 계좌를 갖다 지금 개설이 승인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미 ETF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죠. 이더리움보다도 훨씬 더 속도가 빨라. 제가 가지고 맨날 이거 캡처해드리고 가끔씩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네. 벌써 7억 4,500만 개가 지금 락업이 돼 있다는 거지. 여기 5.12억 개였었는데 벌써 7.46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2천만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쓸 수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금융기관의 80%가 여기 보셔요. 여기 기사 있잖아요. 여기 기사잖아요. 그죠? 네.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금융기관의 80% 이상이 리플 기반의 결제 솔루션을 사용 중이다. 벌써 이게 언제적 기사예요? 8월달 얘기예요. 올 8월달 얘기. 히든로드 인수해가지고 리플 프라임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얘네가 뭐 하는 거냐면은 전 세계의 아까 이제 파생 상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파생 시장을 갖다가 거래를 하고 그쪽을 갖다 제공하는 플랫폼이었었는데 여기를 인수해가지고 얘네들이 그 서비스를 갖다 리플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사실은 일반 시장들보다도 이 시장이 엄청나게 세요. 시장이 굉장히 커요. 이쪽 시장이. 스위프트 시장보다도 더 세, 여기가. 파이가 더 커. 어쨌든 전 세계 크로스, 자, 우리가 지금 통화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예를 들면은 원화하고 미국으로 갖다 바꾸던가 아니면은 유로화로 바꾸던가 각 통화별로 쌍이 이렇게 막 굉장히 상품들이 많아. 그것들을 갖다 그냥 리플 하나에 그냥 하나로
모든 게 다 어떻게 된다? 리플로 하나로. 상품이 굉장히 심플해지지. 속도도 빠르고, 뭐 24시간 계속 제공이 되고,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죠? 이게 답이다라는 거지. 계속해서 지금 대형 파트너사들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벌써 엄청나게 지금 빼나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급 쇼크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 돼요. 사야 되죠. 네.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얼른 사야 돼요. 파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사타파르타는 것 갖다가 저희 고야 차트에서 알려준다. 아시겠죠? 네. 네. 옛날에 6개월 만에 150배 난 주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혹시 새로운 기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 새로운 기술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뭐냐면 공짜 전화. 공짜 전화가 옛날에 있었어. 이걸로 2000년 좀 안 됐을 때 그때 엄청나게 주식이 6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갔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만큼 떨어졌지. 이 회사의 미국 회사가 바로 미국 대표가 브래드 갈링하우스였어요. 어쨌든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단일 통합 화폐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